예,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토론 정종근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예, 서정헌님, 포청천님, 스르르님, 예. 찐님, 찐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반갑습니다. 무슨 찐? 그냥 JJIN. 찐. 네. 드디어 우리가 오늘 만나는 날이네요. 네, 예.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네. 뭐 그냥. 이렇게 입고 온 거 처음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원래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기 눈에 좀 이렇게 되죠. 인디고님, 비아이세님 반갑습니다. 이 크로마키하고 연결돼가지고 예. 이게 약간 이게 안 나오죠. 하여튼 뭐 오늘은 저희가 2시부터 우리 또 직접 우리 오프 모임에서 또 수다를 좀 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시간 이내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네. 알로에님 반갑습니다. 예. 은홍님, 예. 참. 얘기할까요? 네 하세요. 왜? 아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거는. 예. 예. 오늘 사건 사고는 오늘 또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이제 이 사건이 또 벌어지겠죠. 아마 예. 아마 통과되겠지만 오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돼 있는데 통과되겠죠. 자, 뭐 그건 좀 더 뭐 시사에서 다루는 거라고. 오늘 사건 사고 중에 그래도 뭐 제일 큰 사건은 최근에 그 뭐 소위 그 정인이 사건이죠. 우리 정인이가 그 양모의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35년. 예. 그 양부는 징역 5년. 5년이 확정된 거죠. 예. 1심에서는 원래 무기징역형이었고 2심에서 35년으로 줄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어떤 선례가 되기 때문에 판결 자체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좀 형량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다고 해야 되나 낮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이제 뭐 1심에 무기징역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것도 미흡하다라고 했지만 그 정도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2심에서 이제 징역 35년이 감형이 됐고 감형이 된 이유가 이제 예. 여러 가지 둘 다 살인죄 적용은 된 거죠. 적용은 됐죠. 예. 근데 이제 계획적 살인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크게 나눠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1심에서는 예. 그러니까 계획성, 고의성이 인정된 인정된 거고 2심에서 그게 2심에서는 부정되면서 우발성으로 예, 바뀐 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판결문에 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CPR을 양모가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통제 양모에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감형이 된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대부분 이제 비계획성, 무계획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재판부에서 제시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기소한 그렇죠. 측에서 예, 기소한 측에서 경찰과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 양모가 확실히 막 상당히 잔혹한 행동을 하고 죽을 때까지 때리고 뭐 짓밟고 막 그러는 부분이 심리적인 어떤 그 통제를 못하는 이 어떤 개인적인 자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심신미약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양모 변호인 측에서 그걸 끊임없이 강요를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주장을 했고 재판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죠. 고의성이 없다. 네. 고의성 좀 그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거에 의하면 살인은 한 건 맞고 그렇죠. 분명한데 이 고의성이라는 게 없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이 양모의 상태가 심신미약이다. 그렇죠. 이걸 주장한 거를 결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심신미약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뭐 쓰게 되면 자기들도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둘러 얘기해서 한 거지만 사실은
심신미약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그 양모가 분노와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를 조절을 자기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시작되고 할 때부터 제가 이제 번역했던 CCM의 이 한 챕터가 사실 바로 딱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한 가해자의 잔혹성과 범죄의 계획성의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그 수사관과 재판부와 이게서 수십 년 동안 이걸 논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또 연원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를 어떻게 찾고 그거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했고 논란을 하고 해왔던 것들이 일정 정도 정리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수사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사법 당국에서 그것을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가들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무계획성, 비계획성 혹은 심신미약으로 돌려지는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데 이것의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를 언론도 못 잡고 전문가들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정린 사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굉장히 풍부한 역사적인 그리고 범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입증해내고 밝혀내야지 정인 사건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1심에서는 여론 재판을 한 거고 2심에서는 법률가들이 법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양형 기준이니까 지금의 입증 체계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수사관 애들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접근하는 법률가들도 이 실제 현실에 맞게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못 바꾸면은 똑같은 사건이 말하자면 똑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형량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이 상황,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가해자의 행위를 계획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이거는 극악한 행위로 규정할 것인지 그렇죠.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점이 되는 건데 과학적으로 아니 정서적으로야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행위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행위는 저 계획성 고의성에 의한 행위다라고 이 판례나 선례를 남기는 것이 그렇죠.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또 극악한 범죄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범죄의 죄질과 이게 극악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발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판결의 큰 맹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잔혹하게 사람을 죽여도 그것을 스트레스와 통제 불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나가면은 모두 세상의 모든 범죄는 다 심신미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일정 상태 이상의 흔히 말하는 디퍼스널리제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돈다는 거죠. 그 눈이 확 돈다는 것이 이게 심신미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안 돼. 사실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심정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요건 결과일 뿐이지 요걸 유발한 것이 계획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을 해놔야 되는데 이건 입증을 안 해놓고 결과만 놓고 보니까 거봐 쟤 지금 확 눈이 돌아갔고 그러니까 사람이 미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심신미약이야라고 명문화시키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이 법률가들 판사들은 그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재로버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잔혹하니까 계획성이고 잔혹하지 않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일회성 우발적 사건이 아닌 어떤 누적성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예를 들면 잔혹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식으로 가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여론 재판일 그렇죠. 뿐인 예. 거고. 그렇게 하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이 결국 2심에서는 이렇게 엎어지는 거. 엎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게 제대로 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CCM을 번역한 이유도 그 부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라고 우리 법률가들이 그걸 공부하고 범죄학들이 공부를 하라고 그걸 번역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 양모의 그 행위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 전부터 누적적으로 괴롭히고 그거를 알고 다시 괴롭히고 결국 이게 누적돼 갖고 몇 달 동안 누적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 거에 대한 그걸 입증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범죄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잔혹했어. 까놓고 얘기하면 1심에서는 그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에 의한 입증과 법원의 수용이라는 성격보다는 그냥 저런 재판인 거죠. 이런 재판성. 왜냐하면 그게 그런 것들이 누적됐다 한다면 2심에서 그걸 엎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1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걱정했던 건 그런 거죠. 이게 입증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 분노 상태에 의해서 판결을 1심에 내버리면은 이건 2심에서 분명히 엎어진다. 왜냐하면 논리적 근거가 없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럴 경우는 그 수사 검사, 그러니까 공판 검사가 다시 수사 검사한테 그 수사관한테 이것의 입증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입증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입증하지 않고 그냥 검사가 근데 그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검사가 재판정에서 막 울고 그랬어요. 검사가? 예, 왜냐하면 그 울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고 자신도 이런 범죄를 보면 분노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검사의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감정이입이 아니지. 그렇죠. 울어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진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사 역할이에요. 근데 이 검사는 그걸 안 했어요. 저는 못했다고 봐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검사만의 문제는 아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부터 그렇죠. 쭉까지의 그렇죠. 예. 수사 과정 전체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전체의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검사가 그걸 지휘를 해서 다시 조금 증거를 보강했어야 되는 건데 경찰도 역시 살인죄로 받은 것만을 만족하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게 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같이 좀 협력 관계가 돼야지 된다는 게 바로 여기 부분인 나도 거죠. 그까지는 몰랐어요. 예, 그냥 이게 살인죄는 적용이 되었구나. 다만 형량에서는 뭐 1심에서 무기에서 35년 갔으니까 약간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불만들과 판단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그런 문제면 약간의 뭐 판단 차이가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계획성에서 우발성으로 뒤집어진 거면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물으면 아니 살인죄 같은 경우도 우발적 살인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높게 때려요? 아니죠. 35년? 네. 보통 상당히 높게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발적 살인이었으면 보통 20년 안쪽입니다. 음. 근데 사실 이 재판부는 그렇게 때릴 수가 없죠. 지금 여론이 이 정도인데 대법원에 접수된 탄원 선문은 진정 선문에도 28,000통이 넘습니다. 이 강하게 처벌을 하고 대법원에 제출된 이 진정서만 28,557통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정의 사건은 국민적 분노가 분노가 있는 거죠. 그만큼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법리는 그대로 가져가되 형량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최대는 올린 거예요. 유기징역으로는 45년은 35년에 45년 최대지만은 40년 이상 주는 건 거의 없거든요. 예. 조주빈 정도가 그 정도 준 거고 예. 그러니까 최대를 줬지만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입증의 실패입니다. 우발성. 고발성이.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게 그냥 35년이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어쨌든 판결의 내용 자체가 우발적 살인으로 가게 되면 이게 10년 정도 살고 났을 때의 가석방 문제 가석방이나 감경 이런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죠. 왜냐하면은 그 판결문에 의거해서 가석방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35년이지만은 대략 한 17, 8년 뒤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판결문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입증해야 된다. 형량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잔혹성과 계획성과 잔혹성을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또 지표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범인의 행위를 하나하나씩 다 잡아갖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정성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제 법률가들은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참 웃긴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경인이 죽음을 가지고 웃기다고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은 이 우발성을 확대시키려고 하냐면 법률가들은 이 판사나 검사들이 자기가 또 변호사가 돼요. 네, 다시. 어차피 자기도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최대치를 받는 것은 검사나 판사에서 최대치를 주고 최대치를 받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유리하지가 않아요. 사회적 정의로서는 유리하지만. 그래서 우발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거나 공간을 열어준다는 열어주는 거예요. 거죠. 예, 예, 예. 열어주는 거. 이건 변호사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다르게 좋게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런 극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대단히 엄격하고 좁게 해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우발성의 여지를 열어준다는 거고. 열어주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예를 들면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성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말씀하셨던 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 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GCM에 그 규정된 거기에 왜 변호사들이 그걸 그렇게 확대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입료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생기면은 어떤 잔혹한 살인범이한테 접근해 수임할 때 내가 이런 근거로 해서 당신은 사형에서 빼줄 수 있어라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미국의 사법책에서 입증이 됐고 그래서 그 누적된 걸 통해서 적어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는 요 정도는 형량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누적해서 판례로 형성해 온 겁니다. 그걸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라 하더라도 판사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잔혹하게 했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는데 이걸 빼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싸움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계획성의 지표가라는 게 한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 10가지 지표에 이 사건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각각의 행위에 그냥 대해서. 이게 그냥 잔혹하기 때문에 네. 계획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죠. 이 지표 이게 매뉴얼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뭐 잔혹성에 충족이 되는 거다. 예.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인이의 췌장이 찢어졌어요. 그 정도면은 진짜 엄청나게 그 짓밟아야지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몇 배의 그 체중의 압력에 의해서 찢어지는 행동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 이거는 고의성으로 당연히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행위 조각이 있습니다. 행위 조각들이 오케이. 예,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게 췌장 파일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다 고의성이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지표들이 형성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판결은 그런 거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되냐라고 역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그 계획성이 없다.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저기 CPR을 했다. CPR은 고의적인 범죄자들이 더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죽인 후에 내가 살리려고 그랬다고 오히려 거꾸로 가서 응급실 가서 의사들이 하기 전에 지가 막 해요. 그 오히려 CPR을 보이는 듯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잔혹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수사적 지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판결은 거꾸로 쓴 거예요. 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기 정인이를 살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을 한 거죠. 근데 그건 약간 무슨 말이든 많이 예. 이해되는 맥락이 다 다른 거 아니야. 그렇죠. 맥락 다른 거죠. CPR이라고 하는 예,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CPR 했다라는 것 자체만 그렇죠. 예를 들면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CPR인가.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PR을 했어. 왜 했는데? 어느 단계에서 했는데?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 지금 죽은 게 확실했는데도 했어? 아니면 그 앞쪽에서 했어? 뒤쪽? 이게 맥락이 없이 CPR을 했다는 것 자체로 정인 양반한테 플러스가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수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형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1심에서 2심 바뀌었던 것은 고의성과 계획성의 문제가 뒤집어진 거고 그렇죠. 그 뒤집어진 이유에는 이런 맥락들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예. 그래서 이 정인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판결 자체도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판사들의 의식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안 됩니다. 이 판례 또한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네, 이 사건 그렇죠. 자체는 이 판례 자체도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겠네. 그렇죠, 진짜. 당연하죠. 그건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 판결 자체를 지금 뭐 엎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법리 적용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면 교사 역할들이 해야죠. 되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정인이를 추모하는 건 추모하는 거고 네. 이 엉터리 재판을 했던 검사나 판사들 관련된 사람들의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배 선생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밀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지고 충분히 이건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도 좀 하셨고, 그렇죠. 참 이게 그러네요. 되치기 당하기 제일 쉬운 사건들입니다. 네. 우리가 분노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갑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사건 요즘도 다루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 우리가 지난번 그 악명 높은 그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유사한 또 이 중증장애 40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30여 년간 월급도 못 받고 노동 착취, 쉽게 말하면 노예 노동을 한 거죠. 축사노예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이게 또 전북 익산의 한 축사에서 예, 그런 착취를 당해왔던 또 이 장애인의 네. 사례가 또 발견된 거죠. 그렇죠. 전북 정읍시에 있는 예.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성명을 냈는데 40대 중증 장애인이 A 씨가 30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하는데 1992년부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축사 노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노동이 강도가 세죠. 염전 노예도 그렇고, 예, 그렇죠. 염전 노동도. 네. 그리고 축사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서 그 움막 같은 데서 식사와 잠을 해결하고 소 50마리를 계속 그 혼자서 이렇게 관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더 극악한 거는 뭐 염전노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주가 이 사람한테 나오는 장애인 수당을 지가 다 착복을 한 거죠. 네. 뭐 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 빼돌린 게 이게 주인이 이렇게 빼돌린 돈이 9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의 참, 통장을 이거 내 이런 표현 쓰면 좀 근데 그냥 티끌모아 대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차피 예. 한 번 액수는 큰 액수가 아닌데 이게 그냥 누적되니까 수십 년 동안 예. 수십 년 됐다는 거 아니야. 참 알뜰히도 챙겨 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 그 흔히 말하는 임금도 착복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전에는 가족하고 이제 생활하셨나 봐요. 이 저기 장애인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종의 취업 형태로 됐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버린 거죠. 뭐 어차피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어차피 그나마 이 정도에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염전노예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노예적 노동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지적 장애인, 이 발달 장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염전노예 사건도 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분명히 대안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 정권 끝날 때까지 지금 염전노예 사건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다룰 때 그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서 이걸 전남 경찰청이 아니라 뭐 중앙 네. 본청에서 예, 직접 해라.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은폐되고 제대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는 데서는 지역 경찰이나 토호들이 지역 있으니까. 토호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와서 농성도 하고 예. 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남에서 하는 거죠. 전남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건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게 전북 경찰청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됐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묵인이 있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냐? 생각해 보시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장애인 수당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면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 눈이 있으면 다 볼 텐데 왜 이걸 묵인했느냐?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30년 동안 누적될 때 수당 챙기고 할 때 단 한 번도 예를 들면 그 본인이 안 나타났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경우면 그렇고 은폐하기 힘들지. 그렇죠.
업주가 그러면 업주가 유착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음. 이 얘기는 염전노예 사건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익산이라든가 이 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장애인의 이 나중에 어떤 삶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읍시군요. 죄송합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에서 이거를 확인했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 난감하죠. 예. 근데 이거 뭐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런 거는 수당뿐만 아니라 이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 체계 내에서 리스트업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는 게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확인된 거죠.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슬픈 현실인데 장애인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게 일반인들은 편해. 그죠. 왜냐하면 자꾸 있으면 불편하거든. 그렇죠. 예. 근데 잘 안 뛰는 이유는 뭐야? 일단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가족들 케어를 못할 때 이렇게 장애인 취업 형식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그나마 다행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1번. 그렇죠. 또 하나는 시설에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럼 눈에 잘 안 보여.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지금 항상 논의되고 있는 이동하는 게 불편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오히려 이런 아주 이런 또 극단적인 또 경우들을 자꾸 재생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 장애 이제 이동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눈앞에 장애인들이 보여야지 그게 제일 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고 선진국이다. 예.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거다. 왜냐면- 사실은 안 보이면 이게 비정상이다. 그냥 어딘가 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 장애인의 비율을 대충 평균 통계를 내게 되면 한 10에서 15%가 15 정도로 보죠.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다. 예. 근데 그 10에서 15%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뭔가 이게 뭔가 잘 있는 거야. 숨겨놓은 거죠. 장애인이 그냥 다른 나라에 10%가 있는데 한국에는 그냥 1%밖에 없어.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처럼 극단적으로 노예 노동을 통해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이런 존재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골방에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네. 감당 못해서 동반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냐거나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장애인이 우리 눈에 보여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기 지하철 시위하는 거 불편하죠. 근데 어느 정도 불편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형태의 불편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복지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 이 익산의 이 축산업회에도 우리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지하철 시위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정인이 사건처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냐? 예를 들면 이것도 정확히 입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축산 농가의 그 농가 소유주 자체의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냥 뭐 이렇게 사회적 분노를 쏟아붓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역 사회 내의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고 있었느냐, 가동이 안 됐으면 그것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어떤 범죄 행위에 동참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입증하면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되는데 과연 또 그런 과정이 될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광주의 광산구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사로 일을 할 때 사실 그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적 장애의 여성들을 동네의 60대 50대 그 남자놈들이 집단 강간을 해갖고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그 남성놈들이 뭐 하냐면 마을의 유지들이거든. 그리고 걔네들이 지역의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치안위원이라 이런 애들이에요. 그 어떻게 밝혀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혀지게 된 이유 근거도 뭐냐면 이 장애인 저 복지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저처럼 가서 도시락 배달 같은 걸 해줘요. 그렇죠. 반찬을 못 예. 하니까. 근데 딱 봐도 이 여자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걸 잘 인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물어도 뭐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고 하니까 그 전모가 밝혀진 거지. 그러니까 그
그 지역에 있는 오릭스 남자놈들이 그 수개월 동안 집단 강간을 한 거예요.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나중에 그 CCTV 확인해 보니까 다. 그리고 그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처벌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다 합의하고 끝났어요. 그 주도한 놈 두 놈만 1년인가 징역 1년인가 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그 합의라고 하는 거는 뻔하게 또 예, 장애인 예. 가족을 또 회유를 했겠지. 그렇죠. 예. 예. 이게 왜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모녀가 왜냐 여기서 쫓겨나면은 문제는 어디서 받아주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존재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 이게 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우리 받아줘 하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도 역시 그와 같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어차피 거기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합의가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는 조용조용했죠. 그게 지금 광주 광산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다른 지역인데 제가 일했던 건 광산구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적 장애에 있는 분들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지역 사회에서의 케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복지 문제들이 이게 범죄와 연결이 되니까 까놓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30년 40년 전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포털 검색만 해도 금방 튀어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축산업에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비슷합니다. 아니 근데 뭐 염전 노예나 이런 축산 노예 노동과 같은 처지 결국 이거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당히 중증의 어떤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니 삐딱하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무슨 요번에 또 뭐야 저 청문회 할 때 무슨 의대 입학한 사람들 전수조사 하다고 하듯이 지금 이런 사건만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적 장애가 있고 중증 장애인 그러나 어디 뭐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가족들하고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그 누가 해요? 누가? 그 국가가 해야지.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보건복지부 해야지. 근데 그 실행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라거나 네,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왜? 거기서 뻔히 문제가 있는 걸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그런 정도의 불신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불신 국가기구에 저는 대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참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 물론 상당수는 밝혀지지만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그게 있겠지. 있다는 근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아까 염전 노예나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노예 노동을 시킨 사례가 지금 계속 간헐적으로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상황 자체를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특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위원회 같은 형태의 전수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의 치부를 노출하는 것 자체 가지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번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저 무슨 그 아동 똑같이 아동 학대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학교를 안 갔잖아요. 학교를 안 가는 것 때문에 그때 취약 연령인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국가에서 등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강제 노동이나 노예 노동의 상황에 취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추려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해야죠.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는 이건 약간 성격은 다른데 참 저는 이건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요새 뭐 삼성 갤럭시 광고가 영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저는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나이키 광고 같은 거 스포츠용품 광고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성 혼자 조금 간편한 그 조깅을 하는 거 이런 거 한강을 이제 찍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것들은 광고로 많이 보시죠.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는데
삼성에서 영국에서 이런 광고 갤럭시 광고를 했는데 전 세계 공통 광고가 아니고 영국 광고. 영국 광고인데 아. 새벽 2시에 혼자 조깅을 한 거예요. 밤 어둑할 때. 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아 영국이 뭐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있어 보이잖아. 있어 새벽에 보이네. 하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조깅하고 아침하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죠. 뛰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뭐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인데 조금 더 새벽.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영국의 런던 그 BBC와 가디언 뭐 이런 유수의 그 이 저 외신들에 따르면은 그건 불가능하다. 왜? 밤에 여자가 어떻게 혼자 뛰느냐? 그럼 맞아 죽는다. 이런 이게 이제 일부 여성 단체에 대해 비판. 현실적이지 않다. 새벽 2시에 어두운 골목에서 이렇게 달린다는 것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작년 1월에 아일랜드에서 23세 여교사가 이런 운하 주변의 산책로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30대 남성한테 폭행당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을 무시한 광고 내용이라고 하는 형태로 비난을 받는 거죠. 아니 사실 광고가 약간 광고가 무슨 현실성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 까놓고 얘기하면 광고에만 나오는데 보면 다 아름답고 뭐 이거 다 광고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국적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라고 하면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국의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운동하는 분들은 이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현실을 몰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역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 편집장 얘기처럼 아니 광고는 광고일 뿐이지 그걸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영국의 그 밤의 현실은 여성한테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광고를 그냥 해야 되는지 이게 하필 또 이렇게 뛰신 분이 여성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흑인이 밤 새벽 2시에 뛴다는 게 영국의 현실은 전혀 도외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광고는 현실하고 다를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광고라는 게 약간 판타지를 제공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현실이 아니라 뭐 약간 판타지를 그리면서 사람들한테 구매 심리 충동을 하는 게 광고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광고는 개인의 개성과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데 영국의 여성 단체나 이런 데는 그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말의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광고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지. 뭐 그래도 너무 심하게 동떨어지니까 과장 광고는 금지한다. 그렇지, 이게 이런 있는 형태인데. 거잖아요. 근데 광고라고 하는 게 저기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요.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예를 들면 극영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야 너무 이게 리얼리즘이 없어. 이런 비판은 가능한데 잘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에서 일정도 뭐 사과를 했나 봐요. 우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아니 비즈니스하는 광고한 사람들이 어차피 어필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작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광고라고 하는 게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물건 살 사람들이 저 광고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사 이렇게 해버리면 고개 숙여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이건 좀 오바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BBC 라디오의 유명한 어떤 에디터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에 달릴 여자는 아무도 없다. 특히 도시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불안한 도시인데 그걸 왜 하필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새벽 2시에 뛰고 싶은데 그렇죠. 도저히 취한 상태 때문에 못 뛰는 이 현실을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로망, 판타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한강변에서 공중부양을 해서 지나가. 그런 일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뭔가 한강을 한번 건너가고 싶은데 이렇게 건너가고 싶은 그 판타지와 그 로망을 자극하는 게 광고 아니냐 그 시장은.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하려고 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인다 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이 비판이 딱히 적합하다는 표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영국의 여성 단체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버라고 하는 편집장의 얘기도 저도 좀 그건 또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참 어렵다 광고가. 근데 그만큼 영국의 현실이 좀 힘든 건 예를 힘든 것 들면 같아요. 이게 보험사 약관이었으면 조그만 구절로 이것은 현실과는 다릅니다.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겠죠.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그리고 이제 광고라는 성격상 어쨌든 구매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어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수 없지만 이 주장의 이 적절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이키 광고 중에 음, 그 산 속을 트레킹하는 여자 혼자 그러니까 좀 간편한 있고 그런 광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 이게 영국의 런던의 밤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성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취지가 원래 광고라고 하는 게 따라하기 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그런 현실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예. 어떤 그 효과, 예. 국가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걸 제거한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리 편집장 말한 대로 약간 좀 오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마땅한 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그 뭐 1960년대 50년대 인종 분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광고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조깅을 해. 이것도 현실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그렇죠.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러나 거죠. 지금은 그게 가능해진 사회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영국에서는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서 조깅하는 게 극도로 위험한 사회이지만 이게 10년, 20년 뒤가 되면 현실적으로 그게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것은 광고의 역할이 아니라 현실 정치나 현실 사회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중국의 베이징에서 그 이 밤에 2시에 이걸 뜬다는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디 중국? 네, 중국의 북경에. 그것도 그러나? 그러니까 그럼 중국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겠죠? 이 정도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예를 들어서 한강변을 조깅한다.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정도의 불안감까지 있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아주 외진데라거나 그렇죠. 이러면 좀 불안한 감은 있겠지만 하여튼 뭐 참 하여튼 여러분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고. 제가 뭐 이게 뭐 어떻다는 말씀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뭐 삼성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꼭 한쪽으로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풍부한 논의가 있는 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는 이제 광고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광고에 너무 다큐멘터리를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드는데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여성들이 불안하긴 불안하구나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뭐 있었으면 뭐 약간 달랐겠다 그런 생각이 삼성이 조금 글로벌한 거에 대해서 민감도는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 오늘 한 세 가지 정의 사건 대법원 판결 문제 그다음에 축산에서 또 축산 농가에서 장애에 대한 노예 노동 그리고 뭐 이런 저 영국에서의 광고 하나를 둘러싸고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시사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이거 하면 또 내가 또 길어지죠. 이게 방언이 터지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문 대통령이 또 어젠가요? 그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열흘 남았나? 5월 9일까지니까. 5월 9일까지 딱 열흘 남았네요. 열흘 남았는데 지금 이분이 광폭 행보를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다 털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 사면설이 솔솔 올라오는데 되는 분위기 같죠? 근데 거기에 이명박 MB만이 아니라 지금 줄줄이 달린 게 김경수, 이재용,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 이까지 어디까지 가냐? 이미 석탄일 부처님 오신 날 사면은 단행되는데 여기 이제 어디 범위까지 갈 것이냐에 논란인데 불을 지피고 있어. 또 하나는 또 임기 갑자기 또 지금 갑자기는 아니죠. 청원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빌어서 다 털어낸다. 윤석열 그 당선인 새 정부의 그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또 약간 고춧가루 확 뿌리더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나도.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손석희 인터뷰에서는 또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검수완박에 대해서 중재안 잘 돼 있다. 다르게 말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도장 찍고 가겠다. 이런 광폭 행보를 하고 계셔요. 이게 그러니까요. 5년 동안 봐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존재감을 확 드러내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다의 부분에서는 그거는 사실 저는 이 사면 부분은 아주 아니 그거는 안 해도 돼. 배 선생 얘기 안 해도 지금 그렇죠. 예. 대강 모두가 다 사면을 할 것 같은데라고 예, 생각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 배상훈 선생의 고견을 듣고 싶은 그러니까 거지. 이제 털고 가고 싶다는 거죠. 어차피 난 이제 정치 다 끝났어. 그래서 다 털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빚진 것도 다 청산하고 어디까지 틀 것 같아요? 저는 정경심까지도 갈 것 같아요. 최대치가 정경심이잖아요. 최대치가 그렇다고 네. 봐야죠. 최소치는 이명박이고 이명박 사면은 할 것 같다는 거고 네. 거의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명박은 할 것 같아요. 청와대에 나오는 얘기도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건 누구야? 그 윤호중이나 뭐 저 이 정부의 그 이 민주당의 실력자들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야지를 놨냐면 이명박 사면 하든지 말든지 그 윤석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거 기억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류는 본인의 심적 부담을 다 털고 가고 싶은 것 아니 근데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약간 충돌이잖아.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워낙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고민했는데 안 한다. 그 문제는 윤석열도 무슨 약간 그런 뭐 약간 의사를 밝히니까 그럼 누구가 해라고 통을 쳤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마음의 빚 얘기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빚은 MB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냐. 그렇죠. 결국은 뭐 정경심이라든가 아니면 김경수라든가 김경수라든가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면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MB를 끼워 넣기 아니야? 거꾸로 그래 되는 거죠. 예. 사실 마음의 빚이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의 어떤 이 지도부들은 그것은 윤석열 새 정부의 몫이다. 이명박을 사면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그건 분명하게 찬반 여론이 있을 거니까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임기 열흘도 안 남겨두고 이명박 사면서를 꺼내면서 뭔가 뭐 이 국민 통합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임기 마치기 전에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을 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MB를 끼워 넣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MB와 이석기를 놓고 MB와 극자와 극우를 놓고 그 안에 넣어서 다 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내기 그래야 되나? 우리? 또 내기 또 내가 지겠지 뭐. 근데 저는 다 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MB 사면 사실 MB 사면도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간은 저는 세간의 여론과 달리 한 1년 전 정도 되면 박근혜와 이명박 정도는 제가 볼 때 사면하는 게 필요하다. 전직 국가 원수였고 형량도 일정하게 살았고 그러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건 결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끝까지 갈 수 없거든. 예를 들면 그거를 뭐 20년 30년 살릴 거예요. 그 감옥에서 죽일 거예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는 국민 통합이 필요하면 저는 임기 안에 사면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그거는 진짜 통수권자의 결단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기 말년에 이렇게 하는 건 국민 통합하려면 자기가 그 통수권자로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임기 말년에 마치 숙제하듯이 털고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더더욱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김경수 정경심한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각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 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니까 싹 다 털고 정치 안 하고 그냥 그 폐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문?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닌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고춧가루 한번 딱 뿌리고 이분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직접 답변자로 나온 게 작년하고 올해가 딱 두 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기 말년 열흘을 앞두고 이런 휘발성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그 차기 집행부잖아요. 그렇죠. 차기 집행부, 차기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약간 뭐 고춧가루 뿌리듯이 바르다고 갈 스타일이 아닌데 왜 그런지. 저는 사실은 그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적으로야 뭐 용산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좀 아쉽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차기 정부고 자기 후임자에 대해서 네. 그거는 민주당에서 비판하면 돼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고 음.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윤석열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력까지 뭐 용산 이전은 그렇고 뭐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입 꽉 다물고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요. 나도 어. 그게 또 원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이죠. 예. 스타일과 성정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니까 뭐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 깜짝 놀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잘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대통령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손 털고 양산으로 가시면 되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어떤 세력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문파가 되던 이 그룹들에 대한 나름대로 그 보온이라고 해야 되나 나름대로 빚 갖고 간다. 그게 이제 결국 김경수 정경심 문제일 거고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한번 선소리 딱 한번 하고 금수한박 법안이 이제 5월 3일 통과되게 되면 마지막 국무회의 소장 팍팍 때리고 뒷감당 너가 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스타일인 거야 지금? 그렇지. 다 털고 가는 거죠. 이게 적절한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거는 좀 그냥 일반론만 얘기해도 할 건. 저는 그래서 사면 문제에서 이명박, 이재용은 이 둘은 하고 넘어갈 건데 설마 김경수, 정경심까지 하겠냐 해서 약간 의문이었는데 느낌막상 진짜 지르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이분이 마지막에 보이고 있는 이 전투력과 이런 존재감을 볼 때, 근데 그러면 조금 이제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근데 이게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그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또 정치의 공간에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예.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예. 오늘은.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또 우리 뭐 내기는 걸 수 없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사면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그 폭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그 배 선생은 이거는 MB만 하는 또는 MB 대단 좁힌 사면이 아니 넓힐 것 같다라는 거고 저는 설마 그러겠냐라는 정도의 그러시죠. 우려 섞인 예측을 한 거로 정리를 합시다. 예. 정리를 하고 이따 2시에 예, 오늘 또 저희 2시 오픈 모임이 있어가지고 얘기에 대해서 뭐 금수한박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고 이따가 2시에 오실 분은 오시고 뭐 아무런 그 계획 없습니다. 그냥 오셔갖고 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예, 수다 떠는 거니까 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분은 자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